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이 국내 동화로는 처음으로 밀리언셀러를 기록한 아동문학 작품이 황선미 작가의 마당을 나온 암탉이죠. 올해 이 마당을 나온 암탉이 출간된 지 20주년이랍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 29개 나라에 번역돼서 큰 인기를 모으고 있고, 또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돼서 한국 애니메이션 최고의 흥행 기록을 세우기도 했고, 워낙 심오한 주제와 감성으로 어른을 울리는 동화다, 이런 평을 받으면서 오랜 기간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이 마당을 나온 암탉 20주년을 맞아서 황선미 작가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황선미 작가는 서울예술대학 문예창작과와 중앙대학교 대학원 문예창작과를 졸업했습니다. 1995년 단편 구슬아 구슬아로 아동문학평론 신인문학상을, 마음에 심는 꽃으로 농민문학상을 수상하며 문단에 데뷔했습니다. 1997년에는 제1회 탐라문학상 동화부문을 수상했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어린이 청소년 문학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0년에 출간한 대표작 마당을 나온 암탉은 국내 창작 동화로는 첫 번째 밀리언셀러를 기록한 작품으로 애니메이션 영화로 제작돼 한국 애니메이션 역사상 최다 관객을 동원했고, 뮤지컬, 연극, 판소리 등 다양한 공연으로도 선보였는데요. 전 세계 29개국에서 번역 출간돼 한국 작품 최초로 영국 서점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했고, 폴란드에서 2012년 올해 최고의 책 등에 선정됐습니다. 현재 서울예대 문예학부 교수로 바람이 사는 꺽다리집, 과수원을 점령하라, 나쁜 어린이표, 뒤뜰에 골칫거리가 산다 등 60여 권의 책을 썼고, 최근 아무도 지지 않았어, 나에게 없는 딱 3가지 등을 출간했습니다. 네, 서울예대 문예학부 교수 황선미 작가,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출간 20년, 참 빠르네요, 그죠? 네. 잎사귀죠, 주인공이. 네. 20살 됐어요. 네, 책이 돼서 20살이고, 네, 탈고한 지 22살이 됐습니다. 이 원고를 써놓고 2년 있다 책이 나왔어요? 보통 그 정도 책이 되는 시간이 그렇게 걸려요. 이제 성인이 됐네요. 네, 청년이 됐습니다. 느낌이 어떠세요? 얘는 좀 썼을 때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좀 신기하다. 왜 자식도 다 다르잖아요. 예. 근데 늘 새로운 느낌이 드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안쓰러운 자식도 있고, 그런데 얘의 경우는 좀 뭔가 자기 능력을 가진 것 같은 느낌? 자기 능력? 네. 뭐 저는 쓰는 데까지 했기 때문에 그 후에 어떤 책의 운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는 제가 상상도 못한 운이 얘한테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신기한 애다, 그렇게 생각해요. 29개 나라 언어로 번역이 됐죠. 네. 이 20주년 기념판에 우리 황선미 작가 서문을 제가 봤더니 그 중에는 안 가보신 나라도 있더라고요. 많아요. 네. 근데 정작 어머니인 황선미 작가는 못 가본 나라를 잎사귀는 다 가고 있네요. 그렇더라고요. 날개가 괜히 있었던 게 아닌 것 같아요. 정말 특출한 자기 능력이 있는 암탉이군요. 네. 저는 이란 같은 데 못 가봤거든요. 그죠. 네, 레바논 이런 데 못 가봤는데, 예. 그런 데까지 얘는 가 있어요. 그냥 번역 출판됐을 뿐 아니라 영국 서점 베스트셀러 1위, 네. 폴란드에서의 올해의 책, 최고의 네. 책. 네. 그러니까 굉장히 대중적 사랑을 받았다는, 지금도 받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런 것 같아요. 혹시 전 세계에서 지금 몇 부 정도 판매됐는지 자료를 갖고 계세요? 저는 정확한 건 갖고 있잖아요. 예전 씨가 갖고 있으니까 그냥 뭐 인쇄가 들어왔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그러지. 예, 그걸 세본 적은 없어요. 지금도 꾸준히 판매되고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문학이라는 게 외국에서는 주목을 받는 그런 메인보다는 궁금한 나라의 문학,
예, 이런 것 예. 같아요. 그래서 예. 이제 막 관심을 받는 그런 좀 독특한 아시아의 특별한 나라 이렇게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인 거죠. 이번에 20주년 기념판이 나왔고 또 성인본 특별판을 제작하셨는데 네. 이거는 이렇게 성인본 특별판하고 20주년 기념판을 두 가지 형태로 만들어내신 이유는 뭐예요? 원래는 이제 내용은 같고 좀 책의 모양을 달리해서 그림도 같고요. 그렇게 해서 성인판으로 꽤 오랫동안 이제 이게 출간됐을 당시부터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 그 판형이 있었던 건데 그거를 요번에 이제 그림을 그 성인 특별판에서는 그림을 좀 화가가 완전히 바뀌어서 그리고 이제 그 사실 어린이 기념판도 원래 있던 그림을 이제 재배치한 것 같은 표지에서만 그런데도 느낌이 좀 달라요. 예, 예. 원래 이제 김환영 작가가 그림을 그리셨는데 네. 이번에 성인용 특별판은 윤예지 작가? 네네. 그림이 완전히 달라요? 어때요? 보시니까 느낌이 어땠어요? 사실 이게 이제 처음에 그림 이제 1998년에 제가 썼고요. 예. 이 2000년 5월 말에 나왔을 때도 예. 당시에 그 고학년 동화라는 건 흑백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때 칼라로 할 때도 그때도 좀 쇼킹한 그림이었어요. 칼라판으로 간다는 것과 예. 이렇게 많이 그림이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이런 식의 그림이라는 것도 다 새로웠거든요. 그때도. 그래서 그림에 대한 찬사가 좀 많았고 이 그림만 전국을 순회 전시를 예.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건. 그래요. 근데 그 그림이 많은 분들에게 각인이 되어 있죠. 마당을 나온 암탉 그러면 김원영 선생님의 그 그림이 상당히 각인이 되어 있는데 요번에 새로 작업을 할 때 선생님한테 다시 부탁을 했거든요. 새로운 버전의 그림을 좀 그려주십사 했는데 그게 마땅히가 안 돼가지고 이제 윤예지 선생님이 그림을 그리신 걸로 알아요. 근데 이분도 부담이 컸대요. 왜요? 워낙에 이제 이분 그림으로 김환영 작가 예. 그림으로 워낙 익숙하고 또 여전히 사람들이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까 부담이 굉장히 크셨다고 하는데 저는 만나본 적은 없는데 이분이 그렇게 나이가 많은 분은 아니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젊은 감각으로 새로 그림을 그려주셨는데 아주 그 반짝거리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젊은 감성으로 또 예. 조금 더 유럽적인 느낌이 나더라고요. 유럽적인. 네. 그래서 젊은 분이니까 또 이렇게도 할 수 있었구나. 저는 행운이죠. 네. 대단한 네. 선생님 그림 두 가지를 제가 다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네요. 이게 2011년에 국내에서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돼서 또 역시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데 네. 애니메이션으로 만들 때 또 이 김환영 작가도 혹시 참여하셨어요? 아니요, 안 하셨어요. 그건 아니고 예. 전혀. 그때는 오돌독이 그 제작사에서 그림을 다 맡아서 새로 하셨죠. 그랬군요. 네. 뭐 이쯤 되면 20년 됐고 뭐 100만 부 이상 나갔고 요 애니메이션도 폭넓은 사랑받고 했으면 스포일러 위험은 없으니까 줄거리 좀 얘기해 주세요.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네. 원래 그 용도가 이제 이 잎사귀란 이름도 없었을 때 그 알만나게 되어 있는 기계적으로 닭장에 자기 케이지 안에 들어가서 케이지 안에 들어있던 네, 암탉이 네, 죽을 때까지 나올 수가 없었던 암탉이 그렇죠. 이제 하필이면 마당이 보이는 쪽에 위치해 있는 바람에 보통은 안 보였으면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텐데 바깥에 또 다른 닭의 삶을 보고 이제 상대적 비교를 하면서 쟤는 저렇게 살고 왜 나는 이렇게 살까 그거에 대한 이제 의문을 스스로 하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이제 일생일대 어떤 결정 아, 나 이렇게 살기 싫어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밖으로 나오고 네. 그때부터 모험을 하게 되는 그런데 그 삶이라는 게 만만치는 않았으나 이제 별 생각이 없이 부딪히면서 살았지만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고 예. 그리고 이제 거기 살았으면 한 번도 품어볼 수 없었던 알도 품었지만 그건 자기가 낳은 것은 아니었고 친구의 알이었고 그래서 그걸 품어서 종이 다른 새끼를 보게 되고 오리죠. 네, 오리죠. 그래서 걔를 키워서 이제 떠나보내고 그리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제 마지막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죽음을 스스로 받아들이는. 네, 왜 네. 죽는지를 알았던 그런 엔딩을 가진 이야기입니다. 주요 등장인물이 그러니까 암탉, 잎사귀, 네. 그다음에 뭐 자식인 청둥오리가 있고요. 청둥오리가 있고. 그 자식의 아비가 있었고요. 걔가 친구고. 걔는 이제 여행자라고 했던 나그네. 그리고 이제 호시탐탐 먹으려고 했던 쪽제비가 있고요. 주변인으로서는 마당이 최고의 삶의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던 뭐 문지기 개가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몰려다니면서 살았던 토종닭의 무리. 네. 그리고 또 보통 시골에서는 같이 키우거든요. 지보리. 이렇게 날지 못하는 애들의 덩어리, 그렇죠. 집단. 그런 애들과 함께 이제 부대낌을 겪어내는 그런 과정에서 내가 뭔지 알게 되는, 차츰차츰 깨달아가는 예. 그런 아주 평범한 인물입니다. 평범하지 않죠. 근데 케이지를 박차고 스스로 탈출하는 닭이 어디 그렇죠,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인공이죠. 예. 게다가 청둥오리를 품어서 낳고 떠나보내고 네. 족제비가 호시탐탐 자기를 노리다가 마지막에는 족제비에게 그래 나를 먹고 네 새끼들을 키워라. 네. 대단한 암탉이죠. 사실 볼품은 없지만 영웅적이죠. 영웅적이죠. 네. 근데 동화치고는 마지막에 그 주인공이 죽음을 당하는 이런 동화는 거의 없잖아요. 네, 그 당시만 해도 그 한 3가지 면에서 비평적이었어요. 이 책이 만들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첫째는 동화 주인공이 죽어? 그러니까요. 네, 인물이 주인공인데 죽어? 이런 거고, 그다음에 동화책인데 이런 식으로 죽어? 그러니까. 네, 충격적이잖아. 예, 이런 예. 거고, 이건 주인공의 이런 마지막 행위나 엔딩이나 하는 것들이 아이들한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면에서 좀 우려 섞인 그런 말들이 많이 좀 있었죠. 그랬었죠. 나온 뒤에도. 네. 그런데 정작 아이들은 뭐라고 반응했죠? 읽어보고 나서? 이게 좀 기우였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가볍게 생각하면 애들은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한다는 것과 애들은 이걸 모험처럼 받아들이게 그냥 되고, 모험담. 네, 그리고 이걸 이제 읽으면서 엄마 아빠를 떠올리고 자기를 떠올리고 그래서 가족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그런데 그 관계라는 것이 우리 엄마 아빠도 나를 이렇게 사랑할까? 우리 엄마도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해 줄까? 그런 거. 그리고 영화가 끝나고 나서는 그때 같이 그 개봉을 했던 게 토이스토리였거든요. 예. 그런데 그걸 보고 나왔던 애들은 나 저 다 장난감 사줘였는데 이걸 보고 나온 애들은 엄마 사랑해 했었대요. 아하하. 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가족의 사랑을 새삼 스스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드는. 네. 95년에 문단 데뷔하셨잖아요. 네. 그 전에는 뭐 하셨어요? 그 전에는 저는 직장 생활을 그렇게 해본 적은 없었는데 이제 결혼해서 아이들이 어렸어요. 이제 유치원도 가기 전에 어렸는데 너무너무 일이 하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가정 형편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월급쟁이들의 삶이라는 게. 그래서 사실 그런 것도 있었지만 직장 생활도 제대로 못 해보고 결혼해서 두 아이의 엄마로 사는 게 사실 좀 굴욕적인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괜히 싫었어요. 네. 나도 내 일을 하고 싶다 그렇죠. 이런 게 굉장히 강했었고 사실 그런데 나가서 할 수 있는 일 없어요. 근데 그때 독서지도라는 게 광고가 한참 나올 때였거든요. 독서지도? 네. 아이들 독서지도 하는 거? 네. 그런데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독서라면 그래도 좀 가까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면 뭔지 모르지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아카데미 수강증을 끊었는데 옆반에 동화창작 아카데미가 생겼어요. 첫 회 한 반. 그래서 옆반은 뭐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동화 창작이라고 하니까 동화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해보면 어쩐지 될 것 같기도 하고 하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무리를 해서 그때 다녔어요.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챙겨야 되는데. 그럼 독서지도랑 동화 창작 두 개를 다 하신 거예요? 예, 한꺼번에 했어요. 그래서 그 이제 독서지도 과정이 끝나기 전에 이미 이제 학원에서 독서 선생을 하면서 그거 하면서 데뷔를 해서 이제 작가 생활도 시작을 했죠.
근데 독서 지도는 사실 얼마 안 했어요. 저는 그건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게 맞는 분도 있는데 저는 이 독서를 하는 것도 기호라야 된다고 보는데 그거는 정말 교묘하게 아이들한테 책을 어떻게 하면 읽힐지 이걸 좀 짜내야 되는데 싫어하는 애한테까지 그 읽게 하는 게 저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러다 이제 우연히 아무튼 동화 창작 아카데미를 수강을 하고 네. 습작을 시작하신 거네요. 사실 습작이라는 거는 13살 때부터 쉬어본 적은 없어요. 그게 어떤 형태를 갖춘 글은 아니었지만 13살? 네, 6학년 때부터 한 번도 쉬어본 적은 없어요. 계속 뭔가 쓰셨어요? 그냥 쓰는 게 좋으니까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쓰는데 뭐 일기일 수도 있고 에세이일 수도 있고 이런 건데 구성을 갖춘 글은 써보지 않았는데 그 쓴다는 행위는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요. 네. 아무튼 하긴 뭐 그러다 보니 대학도 문해창작과를 가시고 네네. 쭉 이어지긴 했어요. 계속. 다만 이제 결혼하고 애 낳고 하시면서 조금 쉬었겠죠. 네. 그죠.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동화를 쓰기 시작하신 게 이제 그때부터. 네, 33살 때 데뷔를 했는데 32살 때부터 동화는 이렇게 쓰는 거야 라는 거를 이제 모방부터 시작해서 그런 거를 32살 때부터 했어요. 네. 그래서 33살에 데뷔를 했는데 아카데미 과정이 끝나기 전에 데뷔했거든요. 그랬으니까 이제 몇 개월 만에 운이 좋게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시작하시자마자 아동문학평론, 신인문학상, 그리고 농민문학상. 농민문학상 먼저 하고 데뷔를 하고 이게 먼저였어요? 네, 그다음에 개간지 추천을 받았죠. 네. 그다음부터 그냥 막 이 샘물이 터지듯이 막 나오던가요, 글이? 그랬던 것 같아요. 쓰는 게 정말 즐거웠고 어떤 방식으로 하면 그게 글의 모양이 된다라는 걸 감지하고 나니까 예. 처음에 뭐 형편이 있든 없든 간에 그런 식의 쓰기를 끝없이 계속 한 게 그래도 동력이었었지 않았나. 예. 그로부터 한 3, 4년 그 후에 마당을 나온 암탉이 이제 나온 건데 네. 이건 어떻게 쓰시게 된 거예요? 어떤 계기가 혹시 있었습니까? 특별하게? 사실 소재를 얻게 된 계기. 네, 작가들은 뭐 계속 돌아다닐 때마다 늘 그 소재에 대한 생각을 하거든요. 뭐 집에서 아무래도 생각이 안 나 그러면 바깥에 나가면 뭐라도 죽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 늘 그냥 보고 경험하고 생각하고 하는 모든 것들 책을 읽어도 다 언젠가 소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도 친구네 집에 차 마시러 갔다가 이제 그 집 아들이 보던 만화책 보다가 이제 그 만화책에서 힌트 얻었었고 친구 집 아들이 보던 만화책. 네. 어떤 만화책이었는데요? 중국 고사를 좀 쉽게 아이들에게 전하려고 몇 칸 안 되는 만평 비슷하게 그려낸 그런 그 애들이 그냥 재미로 읽는 내용은 아니고 거기에 그 주제가 그거였어요. 길들여진 오리는 자기 알을 품지 않는다. 그걸 전하기 위한 몇 칸 안 되는 만화였거든요. 근데 그 말이 되게 멋있게 느껴졌어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만약에 누가 길들여졌기 때문에 자기 알도 품을 수 없다면 이거는 굉장하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 이후에 정말 우연처럼 뭐 방송 프로그램에서 닭에 대한 소재를 얻었는데 그거하고 아주 상반되는 내용의 그런 이야기를 또 리포터가 말하는 걸 들었어요. 그건 무슨 얘기였어요? TV에서. 그거는 이제 토종닭 키우는 할머니가 시골에 닭하고 오리하고 같이 놓고 풀어서 그리고 이제 누가 손님 오면 잡아서 백숙도 해주고 네. 이러는 분이 그 닭의 특성을 얘기를 해주는데 그 닭이 알을 유정란이잖아요. 네. 그 풀어놓고 걔들은 뭐 깨면 병아리가 되는 거죠. 그거를 낳아놓고 품을 때가 되면 어느 부분에 털이 저절로 빠진대요. 그래서 그 피부로 품는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에디슨처럼 털이 아니고 품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온도만 맞춰줘도 부화하죠. 네. 그런 걸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깨지는 순간이었어요. 사실 알고는 있었지만 그렇게도 뭐 부화는 하는 거지만 그 본능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어떤 행위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그게 계속 간직되어 온 채로 그거를 확인하는 순간이었는데 두 개가 너무 달라서 와, 이 비슷한 애들이
먹이도 비슷한데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지점이 어디에서 달라져서 이렇게까지 결과가 다를까 그 생각을 그때 충돌하는 기분이었어요. 이 상식이 충돌하는 그때 깊이 생각을 하게 됐고 이게 서서히 이제 서사가 만들어지더라고요. 네, 자연스럽게. 네. 그렇군요. 네. 동화, 어린이를 위한 소설, 그죠? 이것의 어떤 특별한 맛이 뭘까요? 제가 다른 그 표현 방식보다 동화라는 표현 방식의 매력을 느끼는 건 아마도 제가 제일 즐겁게 독서를 했던 시간의 영향이었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 어린 시절에 정말 우린 책이 많지 않았거든요. 어렸을 때. 뭐 부잣집에나 전지를 갖춰놓고 있었고 도서관이라는 게 지역에 그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학교의 도서관이 그렇게 뭐 잘 돼 있는 형편도 아니었고 그래서 책이라는 건 아주 귀한 거였고 그때야말로 정말 책을 읽어야 사람이 된다. 공부만큼 중요한. 그랬었죠. 네, 그렇게 그런 말을 귀한 어른들이 게. 계속 해줬죠. 네. 그런데 책은 별로 없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나 귀한 거라서 예. 있으면 정말 읽었는데 저는 특별히 더 그걸 좋아하는 애였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뭐 하나 읽고 나면 우리 집에 가면 책이 없으니까 집에 가면 저만의 책을 만드는 게 일이었어요. 어떻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여러 권을 읽거든요. 그거를 기록하는 거예요. 제가 기억나는 대로 써요? 근데 다른 얘기가 되죠. 그게 다 섞이니까. 그러니까 여러 권 읽고 가서 막 종합을 하는군요. 그렇기도 하고 그럼 제가 하나의 새로운 책이 나오네. 그렇죠. 제 생각이 또 보태지기도 하니까 그렇죠. 이거는 모방과 더불어 제가 나름의 창작을 했던 시간이었더라고요. 그 좋았던 기억이 결국은 이 장르에 더 매력을 느끼게 됐고 물론 뭐 20대, 30대, 40대 초반까지 다 문예 창작을 단계별로 이렇게 했지만 저는 솔직히 소설은 좀 갑갑했어요. 사람의 얘기만 하고 있더라고요. 남녀의 얘기, 사람의 얘기. 제가 그 당시에 그래도 봤던 책들은 왜 더 확장이 안 될까. 그러네요. 표현에 있어서 너무 이게 스펙트럼이 좁은 것 같은. 근데 동화는 그거는 상상력이. 암탉 얘기도 하고 오리 그렇죠. 얘기도 하고. 판타지도 자유롭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어린 시절의 독서가 훨씬 더 저한테는 상상의 어떤 스펙트럼이 넓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좋아하던 것을 누렸던 시간이 뭔가를 할 때 도움이 된다는 거를 저는 믿어요. 그리고 동화라고 하는 형식이 있겠지만 꼭 어린이만 읽으란 법은 아니잖아요. 그럼요. 어른과 어린이가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뭐 우린 다 어린 시절을 거쳐 어른이 됐고 어린 시절을 지나왔다 그래서 그 시절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는 소설이나 시를 읽기는 어렵지만 어른은 다 읽을 수 있잖아요. 그거는 어느 날 갑자기 어른이 된 게 아니고 어린이라는 시간을 이제 관통해서 이제 성장해서 어른이 된 거라 다 누릴 수가 있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아동문학은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특별한 문학이 아닌가. 네. 그 20년 전 어린이들의 독서 행태와 지금 요즘 어린이들의 독서 행태의 변화가 느껴지세요? 우리는 독자를 직접 만나지는 못해요. 아이들은 너무 바쁘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도서관의 어떤 프로그램이나 학교에서도 뭐 도서 사서 선생님의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 우리가 학교 가서 아이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죠. 그러니까 직접 들을 수는 없는데 아이들이 바쁜 건 확실해요. 20년 전보다 더 바빠졌다. 공부는 사실 우리 때도 강조됐던 부분이에요. 부모님들은 늘 강조하시죠. 공부를. 근데 그때 우리는 그래도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었는데 요즘의 애들은 그런 것조차도 이제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구조가 돼 있어요. 그게 꼭 부모님이 아니어도 추천 도서 이런 방식으로도. 그런데 사실 저는 이 시장에 그것이 다 변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즐길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졌고요. 그렇죠. 애들이. 볼 것들도 많아졌고. 그리고 책이라는 것을 읽는 그 매체도 달라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한 가지 기준으로 얘기할 수는 없으나 이게 즐거운 일이 옛날에 비해서 크게 즐거운 일이 아닌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과 그렇겠네요.
그다음에 동영상 보고 이러는 게 더 재밌겠지. 그렇죠. 그리고 교과서에 아류가 되는 것 같은 건 가장 씁쓸하고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실리지 않으면 동화가 실리지 않으면 판매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교과서 연계 작업을 많이들 하세요. 출판사에서. 예. 그러면 거기에 실제로 실린 것들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되거든요. 그래도 죽을 수는 없는 구조가 돼요. 네. 근데 그러지 않는 책들은 이제 정말 엄청나게 많은 책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 시장의 변화 같은 것들이 교과서에 아류가 된 것 같은 느낌. 사실 이건 문학인데 교과서 연계가 안 되면 일단 노출이 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러네요. 최근에 아무도 지지 않았어. 나에게 없는 딱 3가지. 어떤 작품이죠? 아무도 지지 않았어는 정말 오래된 작품인데 단편이에요. 그거는 이제 어딘가에 실려 있었던 단편을 그 당시에 학생이었던 분이 편집자가 되어서 그 작품을 굉장히 자기는 좋아했다고 그래서 그걸 책으로 만들고 싶다 그래서 그림책으로 이제 좀 변형이 된 거죠. 내용은 하나도 안 달라졌고요. 그리고 나에게 없는 딱 3가지는 중국하고 콜라보 작업을 하는 5권 중에 4번째 책이거든요. 이제 5번째 책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작품은 이미 넘어갔고 중국에서 그림을 그려줘야 돼요. 이 콜라보가 1, 2, 3권은 제가 다 써요. 5개는. 근데 한국 작가가 3개를 그림을 그렸는데 4번, 5번은 중국 화가가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단서가 있어요. 그런데 중국에서 잘 작업을 안 해요. 그래서 한중 양국에서 동시 출간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3권까지는 우리가 만들어서 그쪽에 이제 주면 번역만 해서 되는. 알겠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림까지 그려주는. 그 딱 3가지가 뭐죠? 머리 나쁘고요. 미모가 딸리고요. 재주가 없어요. 총체적 난국이군요. 다 없어요. 호기심이 갑니다. 그런 총체적 난국 속에 어떤 행복과 희망을 또 이야기하게 될지. 성격 좋은 걸로 밀고 나가는 건데 자기가 그다지 성격도 좋지 않다는 걸 확인하면서 난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는 절망에 빠지는 어떤 사춘기 여자예요. 궁금합니다. 마당을 나온 암탉 20년 우리 황선미 작가 함께 만났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